자, 우리 온라인으로 떨어져 있지만 인사하고 갑시다. 나 트위치에서 배운 버전으로 해볼게요. 네. 유하, 유하, 유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컨텐츠는 3학년 여러분 긴장하고 목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할 거예요. 우리 기존에 했던 수업 방식 똑같이 할 텐데 원래 통으로 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 하다가 시간이 업로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파일 길어지니까. 그래서 좀 귀찮지만 뭐 쇼츠는 아니고 장면이나 내용마다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몸 상태 그렇게 적당히 궁금하시겠지만 마른 기침, 장기침 조금 나오는 상태고 한번 데미지를 받다 보니까 여기 뭐 입술이 터져서 난리긴 한데 뭐 견딜만 합니다. 원래는 라이브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라이브도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끊어가면서 가도록 할 거고 중간에 지문 풀 때는 제가 잠깐 스톱 요거 누르시면 조교쌤이 딱 와서 스톱하고 해당 시간 내에 지문 읽고 풀고 하는 형태로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아쉬운 거는 민균백 2주차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문을 좀 잘 찍는 편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학평에서 경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법도 나올 수 있으나 정책과 관련된 요소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장치 대상 요거 나올 수도 있지만 컴퓨터 관련도 한번 고민해보자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나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색낼 수 있었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고전 소설도 제가 자주 강조하던 문제가 제 오답률이 높았죠. 사실관계 일치시키는 거 그런 것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보면서 갑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민균백 2주차 해야 될 내용은 사회문화 공의, 연금, 부채, 경제정책. 두 번째는 자도사, 충신 연주지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통사로 문장에 구조할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섞어서 3월 학력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그건 나중에 고지를 드리고 할게요. 자, 선생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지금 어제 1학년을 온라인 막 커버하다가 거의 시간에 리밋까지 쫓겨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요일 아침에 오전에 녹화 중입니다. 실제로 새벽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지문 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영역별로 봐야 될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경제 지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경제 지문은 기본적으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를 자주 이용한다. 그래서 뭐가 커졌을 때 무엇이 함께 커지고 무엇가 커졌을 때 무엇가 준다 등의 비례와 반비례 관계 획득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보치로 간단하게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계산식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 이야기 했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자체를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제 수능 문제 하나 풀 건데 기본 4층 연산까지나 하는 문제는 최근에 출제되고 있으니 넣어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하는 것들은 식과 기타 관련된 요소들이 모두 뭐한다. 그렇죠. 지문에 예시나 보기로 나오니까 이를 활용하라. 여러분들이 생으로 계산하는 거는 수학 문제 아니면 완벽한 사타 문제다. 그런 것은 나오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무엇인가?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특히 정책이라는 경제 지문에서 워딩이 붙게 되면 뭐가 중요한가 하면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조는 뭐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법이나 기타 요소를 주고 여기에 대한 정의나 원리 등을 주고 이 정의나 원리가 실현되는 예시를 주는데 보통 문제점이 있으니 이 문제점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겠다. 혹은 이런 현상이나 원리나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혹은 정책들이 어떤 대립 지점에 붙어서 싸우고 있게 되면 어느 걸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 등과 관련된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경제지문은 조건에 따른 현상, A 하면 B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이 조건 현상의 비례관계를 따지시라. 그리고 추가로 계산식이 나오면 체크해 두시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책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를 뭐하는 과정,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리하시라. 이 부분이 제일 베스트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읽고 풀어볼 텐데 시간은 여러분 8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8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교쌤은 들어오셔서 8분 타이머 잡아주시고 저의 아리따운 손가락이 캠을 적당히 막을 그 시점부터 8분 딱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8분.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보고 해 볼게요. 자, 됐군요. 자, 첫 번째 지문부터 보면서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소재와 키워드 잡으셔야 되죠. 소재란 건 뭡니까? 첫 번째, 다루는 대상. 이때 다루는 대상이라면 주로 고유명사, 용어 등이 나올 것이고, 키워드는 이 고유명사, 용어의 정의 혹은 원리가 될 것이다.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한 건 뭐다? 부채. 자, 근데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이 훼손되고 불이익이 생기니까 부채를 상환해야 된다. 근데 상환 방법이 아니라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하면 소재는 국가 부채, 여기서 키워드는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 그럼 여기서 나오죠. 뭐다?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주겠죠. 자, 이 문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단에서 보시면 그래, 어떠한 수준으로 관리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단 5번째 줄 보면 부채 상환의 부담이 뭐 안에서, 소득 범위 안에서 관리되게 하고 이와 유사한 게 뭐를 사용한다? GDP를 사용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GDP를 통해 국가 부채를 관리한다 정인도가 나오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에서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의가 나오고 분류가 나오면 이들의 정의 체크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기준을 점검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들을 비교, 대조하는 게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3문단 보시면 정부 부채 종류를 총 몇 가지로 설명했습니까? 3가지로 설명했죠. 그럼 이들을 나누는 기준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국가채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채무 보시면 뭐뭐한 부채를 말한다. 이건 기본 뉴트럴한 거니까 그대로 보고요. 네, 휴지도 나오고 난리네. 아침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일반 정부 부채인데 일반 정부 부채는 이렇게 나뉘죠. 국가 채무 플러스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오케이. 자, 일반 정부 부채의 특징은 국가 채무 플러스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인데 얘가 가장 뭐하다? 대표적이다.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은 공공부문 부채인데 일반 정부 부채 플러스 비금융 공기업 부채. 네. 여기까지 내용이 나와 있으면 이들을 구하는 디테일한 방법이라든지 특징이 제시될 것이고 이것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들이 문제로 튀어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주로 쓰는 게 뭐다? 일반 정부 부채다라고 해서 그대로 연결하고 싶은데 그 다음 내려가시면 이게 붙죠. 공공기관 부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이라고 있습니다. 쟁점, 싸우는 지점이 어디다?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 포함 여부인데 그러면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포함할 건가 안 할 것인가? 그래서 공적연금,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는데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같은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공개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대부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아서 혹은 안 준다라고 끝났으면 특징만 제시하고 끝인데 공적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오케이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장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 그러면 그 근거는 따져보니까 자, 외국은 선진국은 연금 개혁 등으로 재원 부족의 심각성이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지 않았다. 연금 개혁을 아직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로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주장의 근거는 일반 정부의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 이유는 외국은 심각성이 적은데 우리는 심각성이 커질 것이다. 자, 그 다음 반대로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는 연금 등이 뭐를 얻을 수 있다.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충분히 문제가 덜 할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정부 부채를 늘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될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투명성을 제고하자. 이 내용이 붙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1위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중심 소재 첫 번째, 정부 부채. 키워드는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나오는데 어쨌든 용어의 정의부터 줘야 되니까 정부 부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정부 부채를 어떻게 볼 것인가? GDP로 봤는데 정부 부채 개념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각각으로 정리하고 차이 체크해 달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정부 부채로 주로 보겠다. 이런 식이 돼 있다. 명시되어 있으나 충당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뭐 이러한 것들 체크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정책적 요소에서 필요한 것은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어떤 개념을 썼을 때 적정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찾게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내용 정리하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가봅시다. 자, 서술 방식 이 문제 틀리시면 안 되죠. 네. 서술 방식은 전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표현 방법이나 그 다음에 소재, 키워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연결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겁니다. 개념을 하나 주고 이 개념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이것들이 가진 특징들을 제시했다. 이야기가 나올 텐데 자, 개념 설명은 당연히 있는 거고 특정 용어 상용에 대한 거다. 쟁점을 밝힌다. 아까 마지막 쟁점 맞추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네.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2번도 역시 비슷합니다. 국가 신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부채 원리를 제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주제와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주제하고 연결을 봤을 때 이런 일반 선지 볼 때도 요령이 좀 붙는 거예요. 뭐 중요한 내용을 먼저 떠올리면서 1번부터 쭉 연결을 하되 본문에 돌아가는 횟수를 좀 줄이고 무조건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제와 연결된 것부터 먼저 클리어하게 잡아낼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주제하고 연관 있는 선지의 적절성은 본론으로 돌아가지 않고 찾고 처음부터 1번 선지부터 봤을 때 기억이 나거나 주제랑 연결된다 진행하되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잠시 홀딩하고 뒤에 것부터 먼저
부정 문제를 감수한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쟁점 부분이었죠. 고령화 때문에 워낙 재원 부정 문제가 커진다라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다. 1, 2번 문제는 거의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보죠. 자, 국가 채무에 있는데 4분단에 3가지 내용이었고 주제하고 연결된 거죠. 자, 그래서 국가 채무 3가지 보시면 자, 이런 요소의 정의를 탁탁탁 찾고 연결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국가 채무에서 3분단에서 정부 부채가 3가지 개념으로 나왔는데 아까 국가 채무는 기본 내용이었고 이러한 문제 풀 때 특징이 뭐예요? 국가 채무, 일반 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나와 있으면 국가 채무 이야기하는데 공공부문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일반 정부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1, 2, 3은 그대로 연결이 될 것이고 1, 3은 그대로 연결될 것이고 2번 보세요. 공적연금관리기관이었죠. 요거는 일반 정부였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정부 이야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즉 국가 채무는 일반 정부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근데 반대는 성립할 수도 있어요. 일반 정부 부채는 누구 개념을 포함한다. 국가 채무를 포함한다. 왜? 국가 채무에 공공기관 부채가 붙은 거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조합관계를 생각하셔야죠. 이는 최대한 현장 가서 다음 주 수업부터 논리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선지 이야기를 계속 해볼 텐데 내용 정보가 심플하게 나와요. 내용은 복잡할지언정 결국 핵심은 A는 알파이다라고 하면 A 알파의 관계, 그 다음에 B는 베타다, B 베타의 관계인데 선지는 A는 베타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러한 관계를 잡는 거 필요하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P는 Q이다, T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항의 P가 P하고 알파하고 베타 정도밖에 없다고 치면 P면 Q이다랑 같은 말이 P면 Q이다라는 역도 성립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계속 연습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뭐 5번 끝났죠? 네.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갖고 있는 부채로서 금융공개 부채는 아니죠. 네. 4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학력평가 문제도 나왔던 것과 비슷한데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어떡하지 하다가 되게 헤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부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한 보기가 결국에는 윗글의 정보와 연결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개념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정부 부채 악어의 입에 빠지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었다. 정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면서 악어에 벌린 입모양으로 격처가 벌어진 것이다. 이로써 국가 채무는 국내 통생산 대비 GDP 54%에 이르게 되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 낮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다, 넣어야 된다 이야기는 실제로는 보기에 가지만 누구랑 연결됩니까? 그쵸? 맨 마지막 단락 아까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넣는가 마는가 하는 이야기로 나오죠. 왜? 여기 힌트가 주어지잖아요. 54%인데 이거보다 낮지만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뭐가 돼요? 빠르대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봐야 돼요.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 규모로는 아까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 규모를 윗글의 용어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반 정부 부채. 이 글은 위에서 다룬 개념 중에 주로 다루었던 내용 예시로 나왔던 일반 정부 부채하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B하고 연결해서 나머지를 연결하자라고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일반 정부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낮다고 안심할 수 없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까지 고려하면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국가 채무였죠. 국가 채무인데 여기서 보시면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 규모래요. 그러면 이게 뭐였습니까? 일반 정부 부채죠. 일반 정부 부채죠. 근데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정부 부채 규모 생각할 때 이야기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1, 2번만 보면 내용이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선지 자체는 맞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틀렸다고 보긴 힘든데, 그런데 가하고 연결하지 그랬잖아요. 가하고 연결하면 무슨 이야기다? 일반 정부 부채 개념을 집어넣으세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보면, 잠깐만요. 음료로 줄게. 자, 온라인 녹화의 특징입니다. 쌤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괜찮아. 네. 네 목소리도 들어갈 거야. 네. 누구 거예요? 엄매방 거예요. 뿅. 난리가 났습니다. 네, 부끄러워. 다시. 자, 그래서 증가 속도가 빠른 한편 이 위주라고 보면 설명 여러 번 하고 있지만 가라는 내용이 일반 정부 부채 개념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따지세요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대해서 설명한 5번이 될 겁니다. 여기서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했다. 이게 일반 정부 부채죠. 자, 그런데 요거는 그거 한 게 지방자치단체 부채까지 고려하면 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그 자체 국가 채무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일반 정부 부채라는 이야기로 용의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지만 보기 내용이 뜨면 뭐다? 윗글의 용어나 예시하고 연결된다. 그러면 윗글의 용어 예시 중에 이것들이 누구와 연관될 것인가? 요거부터 찾아내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 내용 보시면 A에 들어갈 내용인데 기업 주장에 대한 찬반이니까 이 내용 그대로 연결하는 겁니다. 아까 찬성 측에서는 내용이 뭐였죠?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뭐다? 우리의 연금의 수준이 개혁하지 않아서 아직 문제가 있다는 거고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은 뭐였습니까? 수익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줘서 정부 부채를 증가 표기할 필요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내용이 1, 2, 3, 4 그대로 연결이 되죠. 왜냐? 4번 보시면 돈이 더 벌 것이다. 그 다음에 5번 봐도 예상 수익이 더 늘 것이다. 이거는 무슨 내용? 그냥 내용이 적절하다가 아니라 A에 제시된 찬성 반대 중에 누구하고 연결되는가 본다고 보면 1, 2번은 찬성 측, 3, 4번은 반대 측. 근데 5번 한번 보세요. 이 문장이 안 나와 있는데 윗글의 내용하고 연결을 생각해 보면 한국의 공적연금 부채 산정 방법의 변화 추이인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뭐다? 찬반 입장에 논거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부채 산정 방법을 변화시킵시다. 아닙니다. 변화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이야기로 붙죠. 그러면 이것은 결론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뭐하다? 부채 산정 방법은 뭐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으니 변화를 하자는 주장과 변화를 하지 않자는 주장으로 나뉘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뭐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야기니까 논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겠죠. 이와 관련된 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지문에서 슉 넘어가면
자, 바젤 비율 날려 있는 지문 있죠? 제가 필요한 것만 자르다 보니까 쏙 줄어들어 있는데 이 지문과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얘만 좀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요. 자, 조금 설명하고 여러분들 푸는 걸로 해볼게요. 네. 여기서 용어가 나와 있는 거 보면 미리 지르고 가겠습니다. BIS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BIS 비율을 주고 용어를 주고 여기에 대한 정의와 공식을 줬으니 최소한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정의 공식과 관련된 것들은 체크를 해놓으시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사칙 연산들은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고 값을 집어넣어서 정리한다.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되겠죠. 다시 우리 몇 번 했던 질문이지만 BIS 비율을 물어본 것이다. 그래서 BIS 비율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볼 건가 공식을 각각 있으면 그 부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 가급적 그 경제 지문에서 공식 나온 거 옆에 좀 적어보세요. 적어서 정리해두고 이를 보기와 연결시킨다. 보기 값을 연결시킨다. 그리고 실제 계략적인 계산은 보기 윗글에서 다 나온다는 거 생각하고 이를 문제하고 연결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역시 시간 드릴 텐데 제가 설정한 시간이 몇 분이지?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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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인데 조금 더 드릴 수 있겠네요. 조교생님 6분 정도 타이머 해주시고 혹시 학생들 못 풀면 1분 더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기본 6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6분 클릭. 자, 지났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바젤 협약 1이 있습니다. 자, 이 바젤 협약 1의 공식에서는 그대로 나온 거 보시면 BIS 비율이 자기 자본 나누기 위험 가중 자산 곱하기 100 해서 얘가 8% 이상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하나 붙죠. 바젤 1 협약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 바젤 1 협약에서는 제가 일단 말로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바젤 1 협약에서는 이 식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보시면 분자 분모 중에 분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험 가중자산 이야기를 하고 위험 가중자산에서 국채는 뭐다? 0%. 그 다음에 회사채는 100%로 반영이 돼 있다라고 튀어나옵니다. 자, 바젤 2 가볼게요. 자, 바젤 1 협약에 역시 한계가 드러났다. 오케이. 한계가 드러났으니까 역시 무엇을 수정한다? 위험 가중자산을 수정하는데 국채가 0에서 150%, 회사채는 20에서 150%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 튀어나오죠. 예시에서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이 예시하고 관련된 요소가 나왔으니 보기나 문제와 연관되어 날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윗글을 즉 그 수능 지문에서 나오는 보기 예시 윗글들은 여러분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이를 활용해서 꼭 문제를 풀라고 주는 거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젤 3 협약이 있죠. 바젤 3 협약은 여기서 뭐가 수정이 되는가? 자기 자본을 수정합니다. 자, 어떻게 수정하는가? 여기서 자기 자본에서 뭐 했습니까? 위험 가중 자산에서 대한 누구 기본 자본이
원래 기본 자본이 어떻게 돼 있었는가? 자기 자본이 뭐 돼 있었는가 하면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이었는데 여기서 뭐를 뺐다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자기 자본에서 보고 적겠습니다. 기본 자본, 보완 자본에서 뭐다? 단기 후순위 채무를 제외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제외한 형태가 뭐가 된다? 몇 프로 이내? 6%를 뭐한다? 넘게 돼 있다. 그래서 분자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보기 내용 연결할 때 이 내용하고 연결해서 같이 보고 계산하고 해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네,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보여라. 자, 그러면 한번 가보죠. 여기서 보기 문제 보시면 나머지를 보고 너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만 현명하게 가시면 무조건 덮어놓고 계산하겠다는 생각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스마트할 겁니다. 자, 최첨단 수업 요. 네. 자,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어서 이제 카운팅을 좀 해 볼 텐데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케이, 레고.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무슨 협약? 바젤2 협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젤2 협약에서는 국채 비율하고 회사채 중에 회사채가 아까 몇 프로였죠? 네, 20에서 150%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를 얼마로 고정했다? 50%로 고정했다. 그러면 신용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인데 위험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으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바젤2고 바젤2를 기준으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자 라고 제시가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약간의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은행이 공시한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해보시면 자, 그냥 계산 깔끔하게 돼 있죠.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다 더해야 되죠. 그러면 분모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00억. 300, 300, 400 더하면 1000억. 거기에다가 자기자본은 위에 계산 다 돼 있죠. 50억, 20억, 40억 다 합치면 11억이니까 몇 프로? 11%니까 8%를 넘었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보는 겁니다.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조건이죠. 그러면 이런 거는 그 비례나 커지고 작아짐을 바탕으로 대소관계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50%였는데 몇 프로로 바뀌었어요? 20%면 자 해봅시다. 위험 가중치가 뭐 했다? 줄었다. 자, 위험 가중치가 줄었다는 것은 아까 비율로 볼까요? 뭐다? 분모가 뭐하다? 작아졌다.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값은 뭐아질 것이다. 그렇죠. 분모가 줄었으니 커질 것이다. 그래서 BIS 비율이 커질 것이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3번도 계략적인 내용인데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자, 근데 이 기준이 바젤2죠. 그러면 누구의 가중치가 더 높습니까? 회사채 가중치가 더 높죠. 그러니까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뭐하겠다? 낮았겠다. 그래야 값이 동일한데 하나가 양이 많으면 양이 많았을 때 이 곱해지는 값이 뭐 해줘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니까.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4번. 갑은행이 바젤 협약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바젤 1 협약에서는 회사채가 올 100%였죠. 근데 여기서는 몇 프로였다? 바젤 2니까 50%. 그럼 2배로 느니까
300억이 다 한 2배로 는다. 그래서 몇백억? 600억이 됩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했는데 오답률 1위였던 이유는 디테일하게 전부 다 계산하려고 드렸는데 계산을 하더라도 위에 공식 식과 연결된 거 위주로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줄여가셔야 됩니다. 자, 5번째 거 보겠습니다. 조건을 묻죠. 무슨 협약? 바젤 3 협약입니다. 위험 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그럼 분모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증액한다면 바젤 2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보완자본을 10억을 충당했다. 자, 근데 이 문장을 따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증액하면 충족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걸 똑같은 말로 고치면 뭐다? 증액하지 않으면 충족할 수 없다. 다시. 증액하면 충족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증액하지 않으면 충족할 수 없다. 그럼 한번 해보죠. 증액하지 않았을 때가 뭐한다? 1000분의 50, 20 더하면 70. 왜냐하면 마지막 후순위 채무는 빠지니까. 그럼 1000에 70이니까 7%죠. 그러면 이 기준에서 살펴보니까 증액하지 않아도 충족할 수 있다니까 증액해야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은 뭐하다? 틀렸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갈게요. 여기에서 선지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증액하면 충족해요. 근데 3 기준에 보시면 단기 후순위 채무 빼고 얘만 더하잖아요. 50억하고 20억 얘만. 그러면 더하면 1000에 50, 20이니까 70억이에요. 그런데 3 기준에서는 단기 후순위 채무 빼고 6% 이상이니까 뭐다? 7% 이미 충족했죠. 그래서 조건을 바꾸면 증액하지 않아도 뭐한다? 충족한다. 그래서 증액한다면 충족한다는 내용을 X를 뿌악 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중요한 독서 지문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뭐다? 그렇죠? 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거 경제 지문이라면 조건에 따른 현상이 있다. 근데 여기 정책이라는 워딩이 붙게 되면 문제를 뭐하는 구조로? 해결하는 구조로 튀어나올 것이다. 이 해결하는 구조로 튀어나오는 방법을 찾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우리 독서 지문에서는 이 해결하는 방법이 기준을 다르게 설정한다는 거였고, 자,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계산식이 나온다는 것은 뭐였다? 계산식을 어떻게 연결합시다. 요거를 찾는 거였는데,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넣어서 값을 수학 문제처럼 혹은 사탐의 사회문화나 경제지문처럼 푸는 게 아니라 비례나 이 관계를 넣어서 정리하는 거고, 보기 나온 것과 윗글의 예시하고 연결하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으니 단독으로 개인이 경제학자가 되어서 풀려는 삽질 좀 하지 마시고 뭐하라? 윗글의 예시를 보기하고 연결해서 이를 내용에 대응해 보자. 이 분위기로 갈 수 있어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리고 수치나 값들이 나와 있으면 특히 보기에서 나와 있는 그 설명들 넘어가지 마시고 얘를 얘하고 연결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약 1시간 조금 넘게 지났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잘생긴 이 얼굴을 작게 보니 슬플 거고, 닥쳐. 예. 그 다음에 약간 지금 어두울 겁니다. 전체적으로 잠이 오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잘게 슬라이스해서 가볼게요. 1시간쯤 지났을 것 같은데 잠깐 스톱하고 뒤에 지문 때 또 보겠습니다. 자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몇몇 학생들은 제 손가락 보고 낄낄거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스톱워치 맞춰서 딱 끊어주시고 중간중간 슈팅하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봐요. 안녕.